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어제까지 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연휴 뒤 현장 조사를 거쳐 대규모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고호품 트럭에 몰려든 주민들을 향해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가해 최소 104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급속히 커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서방 국가들이 언급한 우크라이나 파병론에 대해 핵전쟁 위험을 조장한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대표 지수 중 하나인 나스닥 지수가 2년여 만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한 석을 줄여 전북 지역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쌍특검 법안은 다시 부결돼 최종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이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과 김근택의 기동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면서 내부 갈등이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서울 불광동에서 우회전하던 SUV 차량이 다른 차량 8대와 행인 등을 잇따라 들이받아 도로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3월 첫날 밤사이 기온이 10도가량 급락하며 매서운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고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집단 사직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시한이 지나면서 무더기 의료 면허 정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며 마지막으로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오전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나면서 정부는 연휴 직후에 미복귀 전공의 현황 파악을 위해서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의대 증원 수요 접수도 마감되는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어제까지 복귀하라고 여러 차례 통보했지만 의사협회는 증원 규모 재논의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반발하며 3일 총궐기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전공의를 처벌하면 봉지기와 개원의, 교수 등 모든 의사가 의협을 포기할 거라고도 맞받았습니다. 모든 선배 의사들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모두 접으면서 의협을 포기하며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말이 지나면 대대적인 병원 현장 조사를 시작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예고대로 기계적인 사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사법 절차가 시작되면 미복귀 전공의들은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구속수사 원칙과 함께 3개월 이상의 의사 면허 정지도 예고했는데 이렇게 되면 미복귀 수련의들은 수련기간 부족으로 최소 1년은 유급하게 됩니다. 여기에 4일엔 의료대란을 부른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규모도 사실상 확정됩니다. 정부는 앞서 각 의대 수요조사 당시 현장에 직접 나가 대학별 교육 여건까지 점검했기에 증원 인원이 최소 신청 규모인 2,000명보다 적어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는데 신청이 마감되는 대로 즉시 총 증원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대학별 배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오는 4일엔 의대 증원 규모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의사징계도 본격화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복귀 시한 마감을 앞두고 정부가 전공의 몇 명과 막판 대화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길어지자 그동안 침묵하던 병원장들도 나서서 복귀를 설득했는데 사태가 바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정한 날, 정부는 급히 대화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참가한 전공의도 적은 데다 상황을 타개할 정도로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가지는 못한 걸로 보입니다. 대화는 꼭 논제를 놓고 그것을 결론을 맺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감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는 오늘의 대화의 소수이지만 진료 차질이 길어지면서 그동안 침묵하던 병원장들도 공식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장 등은 소속 전공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여러분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됐다며 이제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장도 전공의들의 빈자리가 크다며 돌아와서 마음을 표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득이 전공의들을 움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처벌을 면제해줄 복귀 시한을 걸었지만 아직 대거 복귀 움직임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이 확고한 만큼 마음을 돌리는 전공의들이 적다는 겁니다. 대화에 화답하겠다고 하다가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같은 날에도 대화하자고 하다가 의료 계약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복귀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부는 국립대 교수를 1,000명 더 늘려 지금의 2배로 만들겠다는 당근책도 내놨습니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 교수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건데 전공의들은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불순한 의도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측의 비판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대화마저 별다른 진척이 없어서 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할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대부분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그나마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전공의들도 곧 병원을 떠납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인데 의료 차질이 대란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사직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는 극소수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자체 집계에 따르면 전국 108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가운데 891명이 진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8.1% 수준으로 대부분 전문의 시험을 마친 3, 4년차 전공의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전문의 시험을 치른 전공의와 전문의 시험 합격 후 추가 수련을 하는 최고참 전임의 계약 기간은 2월 말까지입니다. 그나마 병원을 지키던 이들마저 3월부터는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 들어와야 할 인력은 잇따라 수련 계약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올해 채용된 인턴의 95% 이상이 수련 포기서를 제출했고 다른 대형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인턴 의사의 경우 이런 움직임을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의대생이 인턴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는 지금 전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개시 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대형 병원에서는 이미 예정된 수술의 절반 이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 열흘간 정부의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는 수술 지연과 진료 취소 등 300건 넘는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도는 이미 한계치에 닿았다는 평가가 많은 상황. 다음 주부터는 의료 차질이 대란 수준으로 급격히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행동을 무마하기 위해 의료계 수건이던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의사가 의료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면 처벌받지 않거나 형을 감경해주겠다는 건데 위헌 논란이 함께 불거졌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은 의사에 대한 3가지 면책 조항을 골자로 합니다. 일정 한도에서 보상해주는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의사가 의료행위 도중 환자를 다치게 했더라도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 다친 환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하고 환자가 숨졌더라도 응급이나 중증질환 치료 등 필수 의료 행위였다면 처벌을 면해주거나 감경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특례법 초안이 공개되자 피해를 당한 환자는 도외시한 채 의사 입장만 반영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피해 입증이 어려워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는데 특례법이 제정되면 더욱 불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유감이나 사과도 없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위헌 논란으로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종합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중상해를 입혀도 처벌을 면제해주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의료행위가 환자와 의사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교통사고와 달리 폭넓게 면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망이나 어떤 중상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법적으로 허용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진행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존의 이제 교통사고 부분하고 완전히 좀 동일하게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인들은 도입 자체는 반기면서도 보험료 수준이나 책임보험 가입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별로 할지 의료기관별로 할지 여기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인데 위험률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할 건가 이런 것도 결정이 안 된 부분. 전문가들은 특례법이 만들어지면 의료인에게 전례 없는 특혜가 주어지는 거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가장 소중한 법익인데 이 소중한 법익에 대해서 상실케 되는 경우에 대해서 감면에 이르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치료를 받는 환자들 국민들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사숙고해서 좀.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당근책으로 의료사고 특례법을 꺼내든 가운데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 없이 입법 속도전을 밀어붙일 경우 의사와 환자 모두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최종 부결됐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역시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가결 요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것과 관련해 만시지탄이라며 정쟁을 여기서 마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다시는 선거용 악법으로 여야가 국민을 피로하게 하고 정쟁을 주고받는 상황이 재발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쨌든 잘 마무리됐다고 했다며 민생 현장과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본격적으로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처리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가족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아들였다며 윤 대통령은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종반을 향해 가는 국민의힘 공천에서는 현역 의원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쇄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는 비판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지도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는 지난 1월 닻을 올린 자리에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 인재, 유능한 정치 신인의 적극적인 발굴과 등용에 매진하겠습니다. 첫 회의에선 현역 의원 평가 방법도 확정했습니다. 권역별 하위 10% 이하는 컷오프, 하위 10에서 30% 이하는 경선 득표율의 20%를 감점하고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은 15%를 더 깎기로 한 겁니다. 정치 신인에겐 가산점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몇 퍼센트가 적당한지 치열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논의를 거쳤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청년이나 정치 신인들이 맞닥뜨린 진입 장벽이 꽤 높았습니다. 후보자가 확정된 지역구가 전체의 60%를 넘었지만 공천장을 확보한 40대 이하는 10%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마저도 민주당 현역 의원이 버티는 험지나 격전지로 분류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30% 가까이 깎았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기지 못하는 신인이라면 우리 본선에서 경쟁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반면 현역 중진들은 여당 강세 지역인 영남권을 중심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유한 혁신위에서 희생을 요구받다 물러난 김기현 전 대표와 원내대표를 지낸 주호영 의원이 각각 안방에서 5선과 6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게 대표적입니다. 벽은 있구나. 현역이 가지고 있는 메릿은 있구나. 신인들이 도전하기 위해선 공을 좀 들여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현역 불패는 2차 경선 결과로 멈추긴 했습니다. 하지만 패배한 의원 3명 모두 초선이고 상대했던 후보들 역시 광역단체장이나 다선 의원 출신의 한 점에서 쇄신으로 보긴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잡음 최소화에 방점을 찍은 시스템 공천의 한계란 평가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현역 교체라는 게 교체가 마치 지상에서 최고의 선인 것처럼 최고 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선거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공천 과정에서 여성과 청년층 배려를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TK 등 전통적 강세 지역에선 후보 국민추천제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쇄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반박하며 사심 없는 공천을 강조하던 여당이 보완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한동훈식 시스템 공천이 성패의 기로에 섰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잡음 없는 공천과 쇄신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파동이 심리적 분당 상태란 말이 나올 정도로 격해지고 있습니다. 친문재인계 인사들의 이딴 반발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정면 돌파를 선언하면서 양측의 충돌 양상이 총선 판세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안윤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실 당내 주류인 친명계 가운데에서도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된 인사가 없진 않습니다. 오선 안민석, 변재일 의원 등이 컷오프 대상에 포함돼 본선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경기 오산시에 대해서는 역입인재 25호 차지호 교수를 추천하였습니다. 문제는 공천 칼날을 피하지 못한 비명계 친문계에 비해 그 숫자가 턱없이 적다는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아예 경기장이 뒤집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역 평가 하위 20% 의원들을 중심으로 탈당 선언이 잇따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상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특히 임종석, 홍영표 등 친문계 상징적 인사들에겐 경선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고 이것은 총선 승리와는 멀어진. 하지만 컷오프 기준을 놓고 당 지도부 누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친문 지우기에 본선 경쟁력은 뒷전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임종석 실장한테 성동을 주라는 게 아니고 여러 주요 대상자들 중에서 어쨌든 과정 자체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 명문 정당을 다짐한 양산 회동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으면서
지도부 안에서조차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위기는 다름 아닌 불신입니다. 이 대표는 당을 나갈 테면 나가라며 인적 쇄신 의지에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이른바 비명 행사 공천 파문의 속내는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 시나리오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선거운동 기간에 국면 전환을 노리겠다는 보관이지만 계속되는 공천 파열음에 정권 심판론에 동조하는 여론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선거구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에서 비례대표를 한 석 줄이는 대신 한 석이 줄어들 예정이었던 전북 지역을 현행 10석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 서울 지역이 한 석 줄고 인천과 경기는 한 석씩 늘어나는 등 나머지 부분은 기존 획정위안이 유지됐습니다. 이렇게 살았나? 치욕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뭐지? 차라리 나가버리자 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나요? 했었습니다. 오만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숨이 깊으시네요. 어제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나? 치욕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나 꼴등 먹었어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어요. 하위 10%야 꼴등이야 얘기죠. 부모에게 말하기도 창피한 일을 국민들한테 드러내기로 각오를 한 거거든요. 오만정 총선 이슈를 5분 안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하위 10% 통보를 딱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습니까? 이게 뭐지? 그리고 매일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최악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스타일이라서. 하위 10% 예상하셨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 설마. 다 그러잖아요. 혹시 혜성이 우리 지구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정도로. 근데 막상 그게 보니까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뭐지 이게? 그래서 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저도 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통보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현재 의원님의 걱정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민주당 상황이 더 걱정됩니까? 민주당 상황이 더 걱정됩니다. 어떤 이유죠? 우리 민주당한테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좀 심판해 주라.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나선 건데 이런 여러 논란들이 공천 과정에서 이런 잡음들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보고 이번에 입장문 발표하실 때 과하지욕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한신의 심정이신 거죠? 초한지를 제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보는데 한신이 회음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의 불량배 가랭이 사이를 기억하는데 그 표현이 오늘 이놈을 베고 근데 그러면 자기가 뭐 천하를 어떻게 품으려고 하는 그 뜻까지 다 좌절되고 하니까 기자. 결국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 일단 기어서 나가자. 큰 뜻이 있으면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참는 거예요. 민주당을 사랑하니까 그런 과정을 참아서 차라리 나가버리자 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나요? 했었습니다. 이 당이 나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재명의 민주당이 나를 버릴지언정 나는 민주당을 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을 몇 번이나 되새겼어요. 몇 번이나 되새기고 자, 이 말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다. 누가 한 말이죠? 저하고 당대표 경선할 때 이재명 후보가 제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저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이 말의 느낌이 그 당시 현장에서 들었을 때와 지금 다시 곱씹어 볼 때와 느낌이 다른가요? 별 느낌 없습니다. 시스템을 잘 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어쨌든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무슨 관여를 했는지 어땠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박용진의 공천을 걱정했던 게 아니고요. 그때도 당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데 민주당이 전혀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이번 공천 과정을 보고 2012년 총선 상황을 언급을 하죠.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죠. 어떤 면이죠? 특히나 이제 그때는 친노 공천 논란이 많았어요. 국민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후보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오래 끌고 이러면서 2012년 개파 공천 뭐 똑같다. 그리고 논란 있는 후보를 빨리 정리하고 있지 못한다. 뭐 우려들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2년에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12월인가에 들어왔는데 꽤 잘해요.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복지국가는 우리 아버지의 꿈입니다. 에? 그랬어 진짜? 돌아가신 분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 딸이 그렇다는데.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 때 목표 의석수를 151석으로 잡아서 그래서 참 겸손하게 잡았네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의석수에 대한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 사람을 더 심는 게 낫다. 역시 믿고 싶지 않고 믿기지 않은 얘기입니다. 본인만을 위해서 당의 희생을 뛰어넘어서 국민적 요청을 저버리는 거는 정치인이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정치 세력이면 감히 생각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믿고 싶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지만 이재명 당대표 지금 머릿속에는 총선보단 대선이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타당한 얘기겠죠. 글쎄요. 이번 선거를 못 이기면 그 다음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치고 나가야 될 상황이고 그런 구두로의 그런 약속들은 여러 번 이재명 대표도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싶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그게 의도를 가지고 그런 거다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네, 무관적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길었어요. 말이 많았다. 아니요. 음주운전을 하다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유족은 가해자가 거액을 기습 공탁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게 과연 진정한 정의냐고 반발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2일 9살 이동원 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낮인 오후 5시쯤 서울 청담동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황망한 사고였습니다. 가해자 41살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도 즉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여 미터 떨어진 자신의 집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에야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건 발생 14개월 만에 대법원이 A씨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스쿨존 사망 사고와 위험 운전에 따른 사고 책임을 각각 물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두 개의 치사 혐의가 한 번의 교통사고로 일어난 만큼 하나의 법률 행위로 평가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A씨에게 뺑소니 혐의도 적용했지만 1, 2심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들을 죽인 가해자에게 내려진 징역 5년형에 유족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 군의 아버지는 한 줄기 희망이 처참히 무너졌다며 다른 스쿨존 사망 사건보다 가벼운 형량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대낮에 음주운전하여 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학교 후문 바로 앞에서 하늘나라로 보낸 자가 고작 5년의 형량을 받는 것이 진정 정의입니까? 또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유족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형받기 위해 5억 원을 기습 공탁하기도 했다며 피해자 고통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공탁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불광동 연서시장 인근 3차선 도로에서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차량 7대와 오토바이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지나던 70대 남성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70대 남성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기버스를 비롯한 전기차 도입이 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는 승용 전기차보다 덩치가 커서 한 번 불이 나면 진압도 훨씬 어려워 승객들의 안전이 염려되는데요. 하지만 불을 끄는 방식도 대응 지침도 마땅치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유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커다란 버스 윗부분이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소방관들은 높이 올라가 쉴 새 없이 물을 쏟아냅니다. 지난 1월 충전 중이던 전기 버스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 모습입니다. 무려 8시간이 넘게 타다 꺼졌는데도 아직도 탈 게 남았는지 8일 뒤에 다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주차돼 있던 전기버스에서 불이 나 7시간 만에 꺼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기차 증가와 함께 전기버스 도입도 늘면서 재작년 한 건이던 전기버스 화재는 지난해 4건, 올해는 1월 한 달 사이에만 최소 2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전기버스 크기입니다. 전기차 불을 끄는데 효과적이라는 냉각 소화 방식을 쓰려면 수조를 설치해 배터리가 물에 잠기도록 해야 하는데 전기버스는 차체가 커 수조 사용조차 쉽지 않습니다. 뾰족한 화재 대응 매뉴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숙제입니다. 한 전기버스 제조업체의 화재 대응 지침서를 보면 물로 진화하는 것은 적합한 방법이다. 배터리 화재 진압은 소방대에서만 해야 한다 같은 기초적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소방 지침서 역시 고가차로 높은 위치에서 물을 뿌리라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안양의 전기버스 사고가 전기버스 차고지라는 나대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하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동의 매뉴얼이 없는데 이것은 굉장히 문제다. 전기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어날 거란 전망을 고려하면 하루빨리 민관이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체는 화재에 강한 배터리 기술 개발을, 소방은 새로운 진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개발되고 진행되고 있는 어떤 방지액들은 필면 배터리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재발화가 발생하지 않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내연기관과는 완전 다른 메커니즘과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접근법을 생각을 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더해 아직은 배터리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안전성 인증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서방에서 나온 우크라이나 파병론에 대해 핵전쟁 위험을 조장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상하원 의원 대상 국정연설에서 러시아에 새롭게 개입하려는 시도는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대규모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할 거라는 서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잠꼬대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가 완전한 준비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구호품 트럭에 몰려온 민간인에게 총을 쏴서 1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측은 일부 방어 차원의 총격이 있었지만 구호품 트럭이 군중에게 돌진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서쪽의 나부시 교차로 인근 군데군데 구호품 트럭마다 한꺼번에 수백 명이 몰려듭니다. 결국 대형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트럭 화물칸에 시신과 부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스라엘군이 총을 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시신과 부상자가 한꺼번에 이송되면서 인근의 자발리아 병원 등은 더욱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100명 넘게 숨지고 800명 가까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يعني اليوم يوم جديد يمر على مدينة غزة وقطاع غزة بشكل عام واليوم نبدأ هذا اليوم بمجزرة ارتكبها العدو الإسرائيلي بحق الجوعة في مدينة غزة حيث تجمع السكان لاستقبال. 하지만 이스라엘 측은 대규모 사상자 발생 원인을 총격이 아니라 군중에게 돌진한 트럭에 돌렸습니다. 구호 업무를 조정하던 이스라엘군이 위협을 느껴 발포했고 총에 맞은 건 10명 안팎이라는 겁니다. At some point, the trucks were overwhelmed and the people driving the trucks, which were Gazan civilian drivers, plowed into the crowds of people, ultimately killing, my understanding is, tens of people. 팔레스타인 측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스라엘 점령군이 구호품을 기다리던 주민들을 학살했다고 규탄했습니다. 하마스도 현재 진행 중인 휴전과 인질석방 협상이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당혹해하며 즉각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향한 대규모 총격은 없었다며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유엔이 비공개 안보리 회의까지 여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가 주시하는 1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미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특히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44.18포인트, 0.9% 상승한 16,091.92로 장을 마감하면서 2021년 11월 19일 기록한 고점을 경신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7.37포인트, 0.12% 오른 38,996.39로 거래를 마쳤고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26.51포인트, 0.52% 오른 5,096.2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1월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4% 올라 전월의 0.1% 상승을 웃돌았을 뿐만 아니라 1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투기를 조종하는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극한의 비행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높은 고도에서의 저산소부터 급속 기동 때 자기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하중도 견뎌내야 하는데요. 조종사들은 어떤 훈련을 받는 걸까요? 최민기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영화 속 자유자재로 전투기를 비행하는 조종사. 그러나 높은 고도에서 급격 기동할 때 극한의 환경에 놓이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충북 청주에 마련된 항공우주의학훈련센터에서 체험을 위해 공군 조종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비상탈출 훈련입니다. 소음 속으로 기동하는 전투기에서 이상장치 도움 없이 자력 탈출은 불가능. 비행 중 비상 상황에서 안전하게 탈출하는 훈련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탈출 시 조종사가 강한 압력에 의해 크게 다칠 수 있어 머리와 상체를 밀착하는 바른 자세로 훈련하는 겁니다. 다음 훈련은 공간감각 상실 훈련. 제한된 시야에서 평형 감각은 이륙 때 실제보다 더 높은 각도로 뜬다거나 감속 시 고도가 하강한다고 느껴 조종사가 현실을 잘못 인지합니다.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비행 착각인데 이때 고개를 직접 돌릴 경우 왜곡은 더 심해집니다. 세 번째 훈련은 조종사 훈련 과정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가속도 내성 강화 훈련. 전투기가 급속 상승할 때 조종사가 받는 힘은 지구 중력 가속도의 6배에서 최대 9배, 부지에 이르는데 이때 혈액이 급격히 신체 아래로 쏠리면서 조종관을 놓고 기절하는 겁니다. 자리에 앉아 시작된 훈련, 점점 무거운 힘이 몸을 짓누릅니다. 힘겹게 버텨보지만 호흡이 가빠지고 시야가 까맣게 흐르시더니 의식이 사라지고 맙니다. 턱 아래로 해주세요. 머리 떨어지면 안 돼요. 괜찮으십니까?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참아야지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약간 좀 이렇게 정신이 없어지던데 조종사분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 조종사들은 국산 초음속 비행기 P-50은 8G에서 15초, 유력 전투기인 F-15K는 8.5G에서 15초, KF-16은 9G에서 15초를 버텨야 합니다. 마지막 훈련은 저압실 비행 훈련. 3km 고도 이상부터는 산소 마스크 없이 호흡이 어려워지고 10km 상공에선 1분도 제한돼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저산소 상황에 대비한 훈련으로 산소 마스크를 벗자 99%였던 산소 포화도는 2분 만에 61%까지 떨어지고 글자를 써보지만 자꾸만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이게 제가 쓴 실습지인데 이게 74% 나중에는 61%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여기서 살짝 띵하다고 쓰려고 했는데 팅하다고 쓴 거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조종사 훈련 과정 중 하나로 이후 조종사가 되더라도 비행 환경 적응을 위해 3년 이내에 한 번씩 훈련을 받습니다. 조종사들이 겪게 되는 고고도, 그다음에 급가속 환경에서 인체가 겪을 수 있는 한계를 체험해보고 이를 극복하는 것을 도와주는 훈련으로서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선 극한의 비행 환경을 가정한 비행 환경 적응 훈련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 같은 훈련을 모두 이겨내야 우리 영공을 지키는 공군 조종사가 될 수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대학로의 대표적인 소극장 학전이 오는 15일 개관 33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오랜 재정난과 대표 김민기 씨의 암투병 때문인데 이곳을 거쳐간 스타 예술인들이 기념 공연을 통해 관객들의 추억의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가수들은 목이 터져라 노래했습니다. 관객들은 비좁은 자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수치며 환호했습니다. 다시 도는 극장의 온기. 무대도 객석도 소중히 담았습니다. 폐관을 앞둔 소극장 학전의 마지막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리허설로 들어오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추억이 많은 곳인데 사라진다고 하니까 야속하기도 하고. 폐관 전날인 14일까지 학전 무대에 섰던 가수와 배우들이 짝을 이루어 출연합니다. 이들이 직접 조를 짜고 기획한 아날로그 감성의 무대는 관객들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하는 다리가 됩니다. 이렇게 소극장에서 볼 수 없는 공연을 본 것 같아서 너무 좋지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포레버 이런 느낌이었으면 어땠을까. 저희에게는 추억이 될 공연장 같습니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추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전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김민기 씨의 정신이 스며든 곳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폐관 기념 공연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뒤 오랜 재정난에 암투병까지 겹친 김민기 씨에 대한 대중의 안타까움과 관심이 쏠렸고 공연 티켓은 예매가 시작된 뒤 곧바로 모두 매진됐습니다. 학전은 오는 15일 문을 닫습니다. 정부가 역사성과 정체성을 계승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겠다며 재개관 계획을 밝혔지만 학전 측은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독자 공간으로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혀 다시 문을 열게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송 감독이 미국 독립영화상을 휩쓴 로맨스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를 들고 한국을 찾습니다. 쟁쟁한 영화들이 흥행 중인 극장가에 또 한 번 봄바람이 불지 주목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And the best feature goes to Past Lives.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송 감독이 데뷔작 패스트 라이브즈로 미국 독립영화상을 휩쓸었습니다. 미국 골든글로브와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선 트로피를 들지 못했지만 필름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모두 석권한 겁니다.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가 됐을 때 정말 영광이고 그리고 특히 첫 영화 데뷔작으로서 그 노미네이트가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꿈만 같고 너무 영광이고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영화는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남녀가 20년 만에 뉴욕에서 다시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주연을 맡은 배우 유태오와 그레타리는 한국의 독특한 단어 인연의 의미를 섬세하게 풀어냅니다.
인연이라는 요소를 서양 관객들한테도 좀 잘 어필되는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너무나 멋진 글을 읽었었고 관객들도 이 영화를 보면 이 시나리오에서 읽었던 이 감수성을 느껴지지 않겠나 싶었어요. 현재는 북에서 오셨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내가 다 거짓으로 지어냈단 말입니까? 배우 송중기는 영화 로기완을 통해 이방인으로 변신에 도전합니다. 낯선 땅 벨기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탈북자 로기완과 어머니의 죽음 이후 살아가는 이유를 잃은 마리. 두 사람이 서로의 삶에 스며들며 이야기는 흘러갑니다.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내린 결론은 역시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르렀던 것 같아요. I am Bella Baxter. 색다른 설정을 품은 로맨틱 코미디 가여운 것들 역시 극장가를 달굴 예정입니다. 이 작품으로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엠마 스톤은 마크 러팔로, 윌렘 데포 등 쟁쟁한 배우들과 함께 연기 앙상블을 선보입니다. 파묘와 듄2가 쌍끌이 흥행 중인 극장가를 봄맞이 로맨스 영화들이 또 한 번 사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3일절이자) 3월의 첫날입니다.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강원 산간은 한파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4.8도, 체감온도는 영하 10.5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눈이나 비가 조금 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7cm,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1cm 안팎이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3.9도, 안동이 영하 1.9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대전 0도, 대구가 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나 눈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